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변론이 종결된 게 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화요일이었으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벌써 4주째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평일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건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나더라도 기존 관례에 비하면 굉장히 늦어진 거거든요. 왜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성한용 선임 기자 먼저. 이게 정보가 없어요. 이게 뭐 여야가 다 그 인정을 합니다. 민주당 쪽에 물어봐도 며칠 전에 그 공식 회의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헌법재판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네. 그런데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 했는데 우리가 정보가 없지만 기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비교적 솔직한 얘기입니다. 재판관들 평의가 굉장히 그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른바 지라시 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엇갈립니다. 여전히 8대 0부터 5대 3으로 6명이 안 돼서 기각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근데 전부 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고요. 지라시가 뜨면 곧바로 이거 가짜다 이런 게 곧바로 또 뜹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재판관들 평의 진행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다. 정도가 이 시간 현재까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선고일 고지가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관측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철 부소장님은 왜 이렇게 늦춰진다고 보세요? 사실 정치적 메시지가 이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현실적인 해석의 영역이 있고 의지가 담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의지, 바람 중심으로 사실 나오는 메시지들이어서 판단을 오히려 흐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서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해관계에 맞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추측을 하니까. 저는 이번 주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결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직은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르는 자리는 오랜만이라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을 경우에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선의 공정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이 특히나 지금같이 그 물리적 폭력까지도 예상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대선을 어떻게 관리해내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관련된 부분들, 권한대행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저는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대선 관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는 변수가 남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면이 되면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이 하게 되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에 팡팡 놀이기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하고 밑에 판이 어떻게 움직일지 불안정해지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건데 놀이기구니까 사실은 재미인 거지 선거판에 그 정도의 예측 불가능성이 생기는 건 재앙이거든요. 거의. 선거 자체가 워낙에 불예측성이 가장 높은 선거의 그 정치의 과정인데 그걸 관리할 주체의 개념들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거는 아마 어쨌든 간에 헌정 질서 유지라는 부분들에 복무하는 헌재에서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 안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게 나오기에는 좀 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하거나 혹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하거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빨라야죠. 이미 늦었죠.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 순서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그게 그 다음에 이 대선판을 관리해내는 데 있어가지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설적으로요.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처음에 4월 18일인가요?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 이 두 분 임기 만료가 4월 18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국회 선출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없고 권한대행 체제인데 그러면 임명이 과연 제대로 될 건지. 그 두 사람이 빠져나가면 6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정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할 거다 그랬다가 이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뭐 3월 둘째 주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사안이 간단해 보이지만 또 간단치 않은 쟁점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 네. 일단 4월 한 중순까지는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네. 혹시 3월 중에 해주면 뭐 감사한 일이다. 그게 이제 정신 건강에 좋다. 정신 건강에 그게 좋겠다.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한 가지 걱정은 지금 단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이미 병원에 실려가고 민영배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김경수 지사도 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게다가 사실은 중요하게 깨도서 죄송합니다. 그 헌재 주변에 있는 그리고 한남동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사실 의지를 갖고 그분이 여기에 자신의 몸을 투여하시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명분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이야 어찌 보면 또 감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어질 대단히 큰 트라우마들을 어떻게 누가 이걸 변상을 해줄 수 있느냐. 네.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제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더라도 어쨌든 빨리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반어법인데요. 이제 그 특히 탄핵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들한테 뭐 어디까지 하시나 좀 보겠다. 제 이런 억하심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물론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21일에 우리가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 뭐 금주에 하든 다음 주에 하든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인용이 될 거고요. 또 아마 8대0 전원일치 이렇게 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쟁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법률가 상식적인 판단하는 법률가들이라면은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되게 큰 힌트, 뭐 그 에너지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외는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석방되고 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최고로 생각하더라도 광화문 나갈까 안 나갈까 여기까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분인데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게 기각될 경우에 복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호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확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대로 된 적이 없이 배반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의 편향성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애누리 없이 사실은 8대0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이 사실은 매질이 진짜 시작돼야 될 타이밍은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8대0으로 파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성완용 이제 기자께 여쭤볼 텐데요. 이제 민주당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물론 단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숙고의 시간을 넘어서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더 늦어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런 요구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모여서 뭐 회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걸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좀 조급해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심을 좀 받드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탄핵 파면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뭐 밥맛도 없다고 하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 시간은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삭발도 하시고, 뭐, 단식도 하시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또 뭐, 걷기 하죠. 여의도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계속 걷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국회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 투쟁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별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몸으로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정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그래서 조급함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영철 부소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좀 미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는 3월 26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그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 명분은 헌법재판소 선고가 먼저 나오면 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헌재 선고가 26일 전에 나오거나 혹은 26일 이후에 나왔을 때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후에 나오는 걸 전제로 보면 시나리오는 4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6일 날 이 대표님에 대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피선거권은 유지되는 형량을 받거나 무죄로 나올 경우, 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다면 탄핵되는 것과 탄핵되지 않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표님이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형량을 받고 탄핵이 기각돼 버린다면 이건 민주당의 재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주당만 재앙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재앙이죠, 사실. 근데 역으로 무죄가 나오거나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정도의 형량이 나오고 탄핵이 돼 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표에 대한 두려움들이 더 커지겠죠. 가능성들이 훨씬 많아질 거니까. 제가 아는 아주 유능한 그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 전에 그 조사를 했었는데 KSY에서요. 그래서 KSY에 계시니까 부소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 문항을 물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26일 날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물론 이게 법적인 판결의 문제를 여론조사로 묻는 게 잠깐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게 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피선거권 박탈된다 33.5%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선거권 유지되거나 무죄다 이 2가지를 합치면 55.2%가 나왔습니다. 훨씬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탄핵 인용될 거냐 58.6%. 기각 각하될 거는 36.1%.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지금 다른 주장의 거리들이 없고 시기를 늦추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자기 발에 또 자기가 걸릴 일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26일 변수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전후로 판결이 나올 경우에 헌재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얼마나 무너질 거냐가 오히려 더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어디에서도 더 이 불신을 받는 결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26일 이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시선이 가 있는 곳은 탄핵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변수들은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말씀해 주시면 조사 방법을 간단하게 예, 그렇죠. 예. 지난 15, 16일 날 전국 1000명 대상으로 그 LS 자동 응답 조사로 진행된 조사고요. CBS 의뢰로 저희 KSY에서 진행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그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추가해 드릴게요. 이게 승복론, 승복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상하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승복해라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이 뭘 불복을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의문이 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일종의 그 2심 선고를 앞에 둔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승복한다 이렇게 하면 2심에서 이제 혹시 유죄가 나오면 그 사실심은 이제 끝났으니 승복해라. 그 연장선상으로 상고심, 법률심까지 꼭 갈 필요 있느냐? 이런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참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윤석열, 이재명의 법칙 비슷한 걸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이 어려울 때
윤석열이 도와준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맵을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큰 실언을 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짠 석방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 발언은 뭐 그런 얘기 했어? 지금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26일 선고가 설사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나와도 뭔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뭐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묻힌다. 묻힌다. 대통령이. 저는 그쪽에 배팅하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칙. 송 기자님이 승복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또 이게 사람들이 쭉 관심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이야기해야 된다 뭐 그런 네, 이야기를 그런 하지 메시지 많이 않습니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승복한다 입장을 내는 거는 그 다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 탄핵이 된다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네. 탄핵이 안 된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다른 그 정치 세력들의 승복 입장을 밝히는 여부의 문제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을 하고 안 하고가 무언가 뭐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볼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왜 하겠어요? 본인은 나와도 승복 안 할 건데. 네. 안 할 건데. 그게 하나가 있고. 되면 승복한다는 이야기도 필요 없어요. 바로 대통령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사람들이 다 답답해지니까 정치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의제로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승복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 선고가 계속 이제 지연이 되면서 여당에서는 사실은 지연 작전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썩 그렇게 여당 입장도 좋은 것만은 같아 보이지 않은 게 있어요. 이제 성완용 선배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제 탄핵 찬성 의원,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서로 갈려가지고 지금 약간 분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 의원인데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60여 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모여 있고 그 단체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에 탄핵 찬성파인 친한동훈대 의원들 한 20여 명이 모여서 또 별도의 텔레그램 단체방 만들어서 여기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탄핵 선고 이후에 뭐 당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나요? 예, 뭐 과거에 2017년에 이렇게 당이 분열했다가 정권이 넘어간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전부 다 아마 경선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선 지금으로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아마 대체로 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김문수 장관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현재 여론조사. 제가 국민의힘에 거긴 책임당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아주 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하고 생각은 전혀 다른데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돼야 중도 확장이 있고 대선 해볼 만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돼야 그걸 기반으로 중도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라고 자기들 책임당원들끼리 이미 그렇게 토론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게 이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들도 이제 약간 좀 사나운 측면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냥 완전히 우리 좀 언론인들은 그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방식들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안에 대선 주자들끼리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뭐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안철수 대선 주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문의 일패 안철수. 정말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님한테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은 탄핵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오세훈 시장은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기각돼야 한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오락가락하니까 아주 최악인 것 같고. 또 김문수, 홍준표 네. 이런 분들은 뭐 탄핵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자들이 이제 자꾸 욕을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쌍권.
예, 기자 간담회 좀 해주세요. 아, 꼭 해야 됩니까? 본인들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이제. 정보도 없지요. 별로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뭐 이재명 대표도 승복하라, 뭐 이 얘기도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쪽도 참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다. 실제 분위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결국 대선판에 가면 뭉쳐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겁니다. 조기 대선 딱 넘어가면 국민의힘의 논리는 간단해요.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번 조기 대선 승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습니다. 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선 치르지 말고 온 국민 들고 일어납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장영철 부장님께 좀 여쭤보면은 사실 여권에서는 그동안 뭐 기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그 플래카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피켓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탄핵 기각인데 탄핵 각하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기각이라는 거는 이제 내용상에 예를 들어서 헌법 위반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각하는 아예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기각을 외쳤던 분들이 다시 각하로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다른 방송을 보면 패널 분들 혹시 길게 하던데 네. 그 재주가 너무 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각이 아닐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각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피소추인인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정서적인 표출 1.1획도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주장을 하기가 명구스러운 겁니다. 네. 이게 좀 아무리 저도 이렇게 정치권에 여야에 계신 분들을 많이 보고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두꺼워지는 데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계 좀 다다랐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절차 부분을 강조하면서 각하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설득력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좀 전략을 바꾸자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하라는 말을 송채경 기자 잘 모르시죠? 각하요? 네. 대통령 각하할 때 그 각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네요. 예전에 그럴 때 모른 척 하셔야 돼요. 너무 나이 많은 게 티났나요? 설마 그 이야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게요.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내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각하라는 말을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썼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가서 사정 최초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나를 절대로 각하라고 부르지 마라.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각하, 대통령 뒤에다 각하라고 붙이는 게 익숙한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 저는 익숙한 건 아니고 그냥 알고 있다 정도로 해주시면 MBC 1990년의 드라마 중에 똠방 각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저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네. 그 이제 소설 미니 시리즈로 만드는 건데 똠방이라는 게 이제 호남 사투리로 톰방거리다 해서 막 탐방지축 까불거리는 걸 이제 근데 똠방거린다 해서 이제 똠방 이제 이게 재벌 땅 투기하고 관련되는 드라마인데요. 이제 그 동네에서 막 약간 건달처럼 놀면서 아무데나 오지랖 하고 다니는 사람 어이 똠방 동네 사람들이 똠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주게 돼요. 재벌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이 돼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어이 똠방 뭐 우리 땅도 좀 높은 값에 좀 사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갖고 야 우리 똠방 각하라고 부릅시다 해서 막 박수를 치는 대목이 나오고 그 드라마 전체 제목이 똠방 각하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마지막에 동네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드라마가 결말에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운동을 하자 그래서 야 이분도 참 그 연식이 꽤 이제 됐구나. 이제 그만 좀 정치를 그만하실 때가 된 것도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대선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대선 출마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40세 이상이면 뭐 다 가능한 거죠.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본데 아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상목 대통령 대행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뭐 우리가 승복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8일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해서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사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얘기를 안 듣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일 전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해라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안 하는지 궁금하고 사실 이분이 이제 임명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그러니까 19일까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근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니까 실제로 탄핵을 할 건지도 좀 궁금하고 왜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안 할까요? 그리고 민주당은 실제로 탄핵을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긴 거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숨이 가쁜데요. 이건 좀 제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편집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교육 참여, 쓰레기 줍기 행사, 자연 속 생물 탐사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들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후행동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기후행동 앱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실천활동 참여. 앱을 통해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리워드 적립. 활동에 따른 리워드를 적립합니다. 네 번째, 지역화폐 전환.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면요.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도민에 한해서 경기 지역화폐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지급된 지역화폐는 2025년 11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 좀 어려운 말로 해리성 기억상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는 위헌이다. 임명해라라고 권한대행이 인용해 준 거를 잠깐 잊어버리고 이게 탄핵 심판 이후에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든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본인이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얘기는 잠깐 기억을 상실하시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어떤 정신 세계를 굳이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참 부끄럽지 않은지 참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근데 민주당은 탄핵을 할까요, 그러면? 내부에서 이제 강론이 엇갈립니다. 이건 정무적 판단을 하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후에 하는 게 맞다. 정무적 판단으로는 그게 맞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당위론 차원에서 처음에 탄핵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안 따른다. 그거만큼 중대한 위헌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걸 지금 뒤늦게 하려니까 좀 시간이 늦었죠.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전 당위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민주당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초기에 탄핵 소추를 했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은철 부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네. 저는 일반 정치인,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 되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정치 세력들의 관점이 이 사람의 원래의 정체성과 다르게 보는 저는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오류가 네. 있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여전한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했던 모든 것들은 네. 최상목만의 새로운 결정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결정들입니다. 네. 그래서 거부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새롭게 행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권한대행이었습니까? 그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관료로서. 예, 근데 저는 공무원들을 뭐 영혼 없다 이런 표현은 저는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보면 거기에 담재하고 있는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걸로
길들여져 있고 그게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네.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단련이 되어 온 분입니다. 네. 이분이 최고위 형식적으로 권한대행이라는 최고위층에 있다고 해서 최고의 정무적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분에게 책임을 묻는 건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관리라고 하는 권한 대행에 이제 중요한 책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렇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과 동시에 네. 누가 권한 대행을 하든 간에 그 권한 대행의 정체성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권한 대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아마 그 다음날 임명할 겁니다. 마은영 재판관.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윤석열 안 할 이유가 끝났으니까. 없는 거죠.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바뀐다니까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저는 한독수 총리는 조금 예전에 또 총리도 하고 좀 더 넓은 그런 부분들을 본 게 있지만 네. 전국 대행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더라 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정치라는 분야가 전공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정치라는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쳐야 될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큰 권한을 가지게 됐을 때 실패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부터 네. 시작해서 뭐 반기문 총리 등등 지금 언급되면 불쾌해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을 그냥 최상목 대행으로 봐야 된다. 이 사람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장혁철 부소장님은 너무 좀 사람이 착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선해서 해석하고 어떻게 있는. 그렇게 정선석을 믿으십니까? 저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사람이 비루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해리성 된다. 기억상실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선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관료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운이 좋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공무원들하고 실제 일을 해보고 좀 부산시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성남시에서도 잘 일을 아시는군요, 했었습니다. 관료들의 특성을.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살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렇게 물론 제가 이렇게 착하게 말을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무슨 뜻인지는 확실히 예. 이해를 했습니다.